요즘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우리 채널에서는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반등할 거다 이런 전망을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꿋꿋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냥 뭐 그럴 거다, 내 감으로 보니까 그렇다, 이게 아니라 다수의 경제 지표들을 근거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요. 근데 오래 시청하신 구독자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저도 똑같이 이번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못 팔고 물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희망 회로를 굉장히 많이 굴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런 점은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되는데, 정말 다행히 지금 하반기 주식시장이 반등한다는 이야기들이 좀 슬슬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유튜브를 저도 이렇게 틀어보면은 빠진다 하는 얘기만 주구장창 나와서 이거 존버 외치다가 나만 한강 가는 거 아닌가. 어쨌든 이제 하반기에는 저점 찍고 지금부터 반등을 좀 시작해서 쭉 올라주기를, 요러는 바람이고요. 오늘도 주요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지금 경제 상황은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은 미국의 10년물 그리고 5년물, 2년물의 국채금리입니다. 주식과 채권 투자자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리죠.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까,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국채금리예요. 원래는 요 맨 왼쪽 요 그림처럼 10년물, 5년물, 2년물 이렇게 순서대로 만기가 긴 국채일수록 금리가 더 높은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한 달 딱 예금을 맡길 때랑 1년 예금을 맡길 때 금리가 1년 예금을 맡기는 게 훨씬 많이 주죠. 당연히 이제 만기가 길게 돈을 빌려줄수록 이자를 높게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국채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나라에다가 돈을 10년 동안 빌려주거나 5년 동안 빌려주거나 2년 동안 빌려주거나 이런 거예요. 원래 길수록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맨 오른쪽이 지금 2022년 6월 27일에 이 상황인데 거의 같게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만기가 틀린 국채 금리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 말은 장기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적다는 소리죠. 장기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금리를 더 낮추려고 하고요. 대신에 이제 단기로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기준금리가 빨리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 기준금리와 연동하는 이 만기가 짧은 국채일수록 금리 상승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녹색의 2년물 미국 국채금리 보시면은 아주 수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여기 이렇게 보여지죠.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 같으니까 단기물만 확 튀어오르는 이런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은 이 전체 경제 사이클에서 이 푸른색의 실물 경기의 사이클의 거의 막바지 후 정점 부근에 왔을 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다고들 말을 하는데, 이렇게 금리차가 많이 좁혀져 가지고 거의 비슷해지는 구간은 정점 부근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금리만 보더라도 지금이 실물 경기의 정점 부근이다, 이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반등은 하고 이제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 주식의 비중을 줄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요즘에 미 연준 의원들 블라드도 그렇고 파월 형도 그렇고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은 하죠. 그런데 약하게 지나갈 거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큰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얘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2007년에도 똑같이 하던 말들이에요. 예. 미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완전히 개폭락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로 사람들이 다음날 주식 다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완전히 폭락할 수 있으니까 미연준 위원들은 원래 말을 다들 좋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100%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국채금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죠.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이렇게 단기물부터 쭉 급등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인플레이션이 그렇게까지 안 심할 것 같네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경제 용어로 들어가면은 이걸 BEI,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국채금리에서 물가연동 국채금리를 뺀 값인데 그거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지금 투자자들은 이제 5년 평균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한 2.8%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한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2.5% 이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올해 3월에는 정말 3.5%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게 생각하다가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많이 떨어져 내렸죠. 10년물 국채금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 BEI가 단순히 투자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 괴리가 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표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제가 소개도 안 시켜드렸을 텐데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알아본 투자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거고, 실제 우리 인플레이션을 알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요 아래 붉은 선의 차트예요. 두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004년 이후에 2022년 지금까지 차트인데 등락률이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요 구간마다 변곡점이 생길 때 요 위에 푸른색의 투자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요 붉은색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약간씩 선행해서 뭐 먼저 떨어지거나 먼저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요. 투자자들의 이런 기대감이 실물 경제의 물가 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건데, 이유는 선물 시장의 특성 때문입니다. 구리라든가 원유 등 이런 뭐 대부분의 원자재 시장에는 거의 2000년 이후부터 기업들이 선물을 통해서 뭐 해지를 하는 이런 자금보다 투기 자본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어요. 얘네들은 자본 차익을 얻는 애들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다수가 한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선물해서 원자재를 막 사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곧 이어서 여기 실물 경제의 물가 상승률도 좀 더 가파르게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고, 반대로 투자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게 된다. 그럼 얘들이 또 선물해서 원자재들을 매도하니까 실물 경제도 고디에서 더 나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조금 선행하는 이런 효과도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상태가 어떤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투자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미 3월에 고점을 찍고 계속 떨어져 내리고 있어요. 다시 그림을 보시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 CPI 헤드라인이라 그러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앞으로 이제 선행성을 가지는 BEI가 떨어져 내리고 있으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 수 있죠. 실제로 뭐 경기를 잘 나타내는 원자재 중에 하나가 이제 구리죠. 구리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월에 고점 찍고 꺾였는데, 마찬가지로 3월부터 고점 찍고 최근에 계속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거의 구리 가격은 동행해서 움직이는데, 문제는 국제 유가죠. 국제 유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 이런 변수로 인해서 뭐 3월에 고점은 찍고 이렇게 떨어져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등을 해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 다수도 그렇고 우리 채널에서도 그랬죠. 다수 경제 지표들을 보고 올해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뭐 한 3월을 기점으로 쭉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유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소비자 물가지수 헤드라인 지표가 쭉 올라갔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진 거죠. 전부 다 국제유가가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국제유가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있죠.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도 러시아 원유를 지금 대량으로 수입을 하고 있지만, 전쟁 이전에 러시아 원유를 거의 수입 안 하던 인도에서도 대량으로 지금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고, 이걸 정제해서 뭐 휘발유, 경유 등을 만들어서 주변 국가들에 엄청나게 많이 뿌리고 있죠. 그래서 뭐 오펙에서 생산량을 많이 못 늘린다 그래도 러시아가 워낙에 더 많은 양을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수요 공급을 봤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기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설명을 드렸고요. 국제 유가만 이렇게 다른 원자재들과 다르게 움직이는 이런 상승은 투기 자본들이 몰려들어서 만들어진 현상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뭐 투기 자본들이 이탈하면은 다시 나머지 뭐 구리처럼 90불대로 이렇게 회귀하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는다. 이전 영상에서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뭐 국제 유가는 제가 감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냥 똑같이 주식시장에 함께 물려있는 이런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을 알 수 있는 국채금리도 전부 내려가는 이런 추세에 있고, 투자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내려가는 추세에 있고, 뭐 여기와 마찬가지로 구리 가격부터 대부분 원자재들이 지금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유가 또한 잡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희망을 가져보자, 뭐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린다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객관적이죠.
근데 뭐 근거가 틀리진 않으니까 경강부회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아전인수한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음으로 또 희망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다음 지표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씩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감사하다는 말로 때우지 않고 한 달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